4월 연설 이후에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산타가 온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베어마켓 랠리 벌써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경우가 없다고 하던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자,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FOMC 회의가 12월 13일이 있으니까 약 10일 정도 기간 동안에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없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 화물연대 파업이 11일째 지속되면서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는 지난주에 비하면 한산합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PPI, 미시건 내 소비심리 지수, 그리고 중국의 PPI 등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수요일에는 위믹스가 상장 폐지, 가처분 인용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이슈가 워낙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구독료 인상을 목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산타랠리가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악유가 많은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용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들 설명드릴게요. 시장은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good is bad,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먼저 빠졌다가 반등을 다 하고 나서 종료됐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반도체 섹터의 주식들이 약세를 이어갔고요. 은행주들도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섹터들도 부진했습니다. 단신이긴 한데 모건 스탠리의 CEO가 일론 머스크랑은 척지지 않겠다, 배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영리하고 비범한 경영자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와 함께 지난 50년 동안의 가장 흥미로운 경영자다.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역배팅하지 않겠다라고 했네요. 금리를 먼저 보면요,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고용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2년물 금리는 소폭 올랐는데 10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요, 11월 유럽의 회사채 발행량이 역대 최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죠.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정말 많이 빌려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채 발행량이 약 130빌리언 유로니까요.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대비로는 30%나 증가한 규모고, 금융회사의 발행량이 늘었다. 자,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유럽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채 발행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크본드는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서 발행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 못 빌렸다. 니네들은 빌리지도 마. 라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보면은 11월 달에 얼마나 많이 발행했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려간 정도를 따져봤더니 역대급이네요.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0.2% 하락, 약세를 지속했고요. 유로화는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엔화도 강세를 지속했고요. WTI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80 정도 수준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7%나 하락했고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발 유럽으로의 원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야, 이게 사막인가요? 사막에서 지금 기름을 캐가지고 보내는 건데, 자, 11월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하루에 83,000배럴 수준이다 라고 해서 2017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내용 보시면 정말 많이 빠지긴 했네요. 네, 이 그림은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이긴 한데, 미국이 시큰둥해진 이유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죠. 2007년만 해도 미국에서 여기서도 기름을 가져와야 되고 여기서도 가져와야 되고 다 가져와야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져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미국은 이제는 원유를 수입을 거의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산타랠리가 진짜 오는 건가?
그리고 내년에는 시장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바닥은 지난 건가 안 지난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스트리트들의 전략가 내년 지수 전망에 대해서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대체로 비관적인데 의견이 엇갈리는 정도가 정말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전망했고요. 내년에 4,5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 반면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3,300 사이에서 바닥을 형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S&P 500 지금 현재 기준으로 4,000포인트 정도 되니까 한쪽에서는 10% 이상 상승할 거다, 다른 쪽에서는 20% 이상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 그림은요, S&P 500 변화율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전망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주가가 빠질 거라고 전망하는 게 처음이다. 과거에는 그래도 내년에 올해보다는 오르겠지라는 전망이 2000년 이후로는 항상 있었는데 2000년 이후로 처음으로 내년에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라는 것이 평균이다. 이게 좀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보수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다고 하는 쪽과 안 좋다고 하는 쪽의 그 격차가, 이걸 차이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급입니다. 이것도 2009년에도 정말 그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이상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시장을 굉장히 잘 맞췄어요. 보수적으로 보다가 베어마켓 랠리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지난주 말에는 베어마켓 랠리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이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셨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날 바로 이 얘기를 하셨죠. 피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근데 이거는 내가 렌트 해줄게, 잠깐만 빌려줄게. 피봇이란 얘기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피봇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니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즐겨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11월 10일입니다. 그러면서 리세션 없이 피봇은 없다. 리세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 리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피봇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을 지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빅피처를 그려준 것은 주도주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88년도에 일본이 주도주에서 내려오면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리고 테크 주식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닷컴 버블 당시죠. 그리고 브릭스가 어떻게 됐는지, 녹색이요. 그리고 중국의 은행주들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마지막으로 팡 주식들이 아마 미국에서 주식 비중이 이제 계속 떨어지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를,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가고,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리세션, 그래서 경기 침체는 피할 수는 없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집값을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주택지표를 보면은 이미 경기 침체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채권을 사고 하반기 때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펀드 플로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항복은 없다는 거예요. 에쿼티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보면은 자금 흐름이 2019년 말부터 해서 쭉 올라왔는데 올해 돈이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채권과 회사채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간 돈은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현금이 주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항복한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바닥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나오는 건 웬만해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대신에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자들은 전부 채권으로 우르르 도망갔다라는 얘기인데, 2012년부터 그림을 보면요, 와, 채권으로 정말 많은 돈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2023년 전망을 하면서 10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잠깐만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도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투자처는 30년물 미국 국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까지는 계속 좁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장단기 금리 차는 확대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의 의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달러는 약세가 될 테니까 달러를 팔고 신흥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국이 리오픈을 시작할 거니까 중국 주식도 사라고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는 달러 약세니까 금과 구리도 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요, 회사채는 바벨 전략으로 사라. 즉 다시 말하면 투자 등급 회사채도 사고 투기 등급 회사채도 사라. 왜냐하면 투기 등급 회사채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부도만 안 나면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것만 들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둘 다 같이 사라. 이런 바벨 전략을 제시했고요. 일곱 번째는 주식을 살 거면 산업재 그리고 스몰캡 중심으로 사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옮겨갔다라는 점, 그리고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옮겨갔다라는 점을 주목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숏 의견을 준 건데요. 미국 테크 주식에 대해서는 숏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QE도 끝났고 세계화도 끝났고 게다가 미국 테크 주식이 침투할 수 있는 곳도 다 떨어졌다. 침투율도 이제 다 찼다라는 거죠.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숏해라. 그만 팔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PE에 대해서 프라이빗 에쿼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환매 리스크가 너무 크다. 환매할 것 같다. 펀드 리스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이 주택시장과 회사채 시장, 크레딧 시장에 너무 많은 돈들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PE는 피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열 번째는 유럽의 은행은 사고 캐나다와 호주 은행은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은 재정 부양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질 텐데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부동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가지 투자 전략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인 반면에 확실한 거는 좀 여전히 환매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생각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가 굉장히 잘 맞아서 월가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 얼마 전에 12월 1일에 베어마켓 랠리 거의 끝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지표인데요. 이쪽으로 가면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쪽으로 생각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데요. 의견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시장이 이미 충분히 많이 반영됐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이미 벌써 다 올라갔어요. 2021년 11월이면은 야, 이게 가장 좋았을 때였는데 내려갔다 지금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베어마켓 랠리는 끝났다. 이 지표는 미국의 브로커 딜러 인덱스라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더블탑을 그리고 빠질 거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놈들은 벌써 지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크레딧, 지금 회사채에서 6주 만에 처음으로 아웃플로우가 나타났다. 돈 빼서 나간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ETF, 회사채 ETF에서 야, 이게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그 그림입니다. 돈은 어디로 움직였나를 살펴보면 과거에 2021년에는 주식, 그리고 2022년에도 주식으로는 돈이 들어왔고요. 반면에 회사채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이런 쪽으로는 21년에 들어온 만큼 다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지표에 대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26만 명이나 증가했고요. 그런데 닉 기자, 월스트리트의 닉 기자는 또 공교롭게도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월 FOMC에서 50bp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휘리릭 또 이게 지난번이랑 똑같네. 50bp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나 봅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5%보다 높게 올릴 가능성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닉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12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곳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가 지수가 YY로 얼마나 올랐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2021년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지난달에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봐도 이머징 국가, 그리고 글로벌 CPI, 그리고 선진국, 그리고 중국 모두 할 것 없이 이 최근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두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장 비용 지수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가장 극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죠. 공급망 병목 현상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물가는 안정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 고용은 잘 나왔냐는 거죠.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가장 이번 고용지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가게한테 물어본 것과 기관한테 물어본 것이 너무 차이가 났다라는 것인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기업한테 물어본 게 녹색, 가게, 집에 물어본 게 파란색인데 보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3월 달부터 계속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이번 10월과 11월 달은 2달 연속으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업한테 일을 하는 사람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가게한테 일하는 사람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줄었는데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지난 3월 달부터 시작했을 때 기관한테 물어봤을 때는 270만 명이 증가했어요, 일하는 사람이 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물어봤더니 아니요, 증가 하나도 안 했는데요 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개수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지난 3월달 이후로 가게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니요, 안 늘었어요. 일하는 사람 안 늘었다니까?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기업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270만 명이라는 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구조적인 변화야. 야, 그 기업에다가는 한 사람만 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야. 이런 엔잡러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야. 이건 구조적인 변화야.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냥 경기가 안 좋은 거다. 270만 명만큼이 뭔가 잘못 계산돼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의심되는데,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월 이후로 보면은 정직원이 많이 감소했고요. 정직원은 많이 감소했는데 파트타임은 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엔잡러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3프로TV에 나왔던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낮에는 애플에서 일하고 밤에는 구글에서 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코딩하신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몸이 움직여서 그 몸을 써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일들과 그냥 앉아가지고 머리를 써서 코딩하는 일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몸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몸이 좋고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10배, 20배를 일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대신에 이 코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흘에 걸쳐서 할 일을 어떤 사람은 하루도 안 걸려서 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10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집에서 재택을 할 때요. 애플 일을 하다가 잠깐 구글 일도 하다가 테슬라 일도 하다가 등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왜곡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 어쨌든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과거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오바마 그리고 힐러리와 트럼프 시절에 비슷한 모습이 발견됐다. 그때도 기업한테 물어볼 때는 좋다고 했는데 가게한테 물어볼 때는 안 좋다고 했다. 지금보다는 그 폭이 덜하긴 하지만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차이가 벌어졌다. 그래서 뭔가 정부에서 경제가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약간 왜곡시킨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 이건 너무 크잖아요. 270만 명은. 그런 이야기들이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이 과거에 기관 고용 데이터의 응답률이 올해는 지금 남색인데요. 어떤 해보다도 더 낮고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굉장히 낮았다. 이거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요 단신 정리해보면요. 웰스파고에서 모기지 관련 업무 직원을 해고했다. 참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기지 관련 업무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웰스파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직원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JP모건도 지난 6월 달에 수백 명 모기지 대출 관련 직원을 해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도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인데요. 블랙스톤이 부동산 펀드 인출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블랙스톤이 125빌리언 달러 규모의 부동산 펀드 인출을 제한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펀드 환매 요청의 43%만 승인했다. 이렇게 되면 환매를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발을 동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데, 특이했던 점은 환매 요청을 하는 70%는 아시아 투자자들로부터 발생했다. 뜬금없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시작한 긴축이 돌고 돌아서 다시 미국 회사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할인 대출 청구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좀 나중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부 은행에서 자금 조달 어려움이 압박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2020년 당시에 비하면 아직은 괜찮은데 꾸물꾸물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할인 대출 청구 잔액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은행의 유동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방역 지침 완화 시그널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사망자 수가 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중국의 코로나 완화, 리오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지표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준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베어마켓이 끝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브라질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꿈을 꾸게 해준 태극 전사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